시장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좀 활용할 만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뭐 달러의 대체제다 이런 얘기들도 또 많이 하잖아요. 달러가 최근에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또 비트코인 쪽으로 오히려 수급이 몰리는 모습들 내지는 또 금으로 좀 대체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위험 자산과 어떻게 보면 안전 자산의 경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심리 자체는 굉장히 크게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한 분 한 분 모셔보겠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강재현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일단 비트코인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72,000달러를 넘어서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요. 원화로는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러다 1억 가는 거 아니야? 진짜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이제 1억 원을 네. 돌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작년부터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주식 시장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좀 활용할 만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같은 위험 자산으로서 약간의 대체적인 그런 투자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최근 들어서 약간 주식 시장이 좀 애매해지는 좀 모습들이 보였었잖아요. 아무래도 나스닥도 올라가다 또 조정받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1월 11일이 참 이 코인 시장에서 좀 역사적인 네. 날인 것 같은데 현물 ETF가 네, 승인이 맞습니다. 됐잖아요. 네. 정확하게 딱 2달 만에 1억 원 원화 기준으로는 네. 이제 간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2호제뿐만 아니라 이제 반감기까지 그쵸. 있는데 네. 4월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올라갈 여지 룸은 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떠세요? 사실 저희가 이게 계산이 되는 영역은 아니기 네. 때문에 하지만 뭐 이벤트 측면에서는 ETF들도 출시가 아무래도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사실 수급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뭐 업사이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다시 올라갈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비트코인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계속 펼쳐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주식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시장을 좀 세분화시켜서 보면 며칠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레벨대로는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가고 있었고 미국 시장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금도 최고가, 비트코인도 이런 식으로 최고가.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같이 가는 시장이었단 말이죠. 이 최근에 이 흐름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약간 이 위험 자산 안에서도 성격이 조금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레이트 사이클에서 또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달려왔던 그런 또 투자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비트코인도 같이 뭐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뭐 달러의 대체제다 이런 얘기들도 또 많이 하잖아요. 달러가 최근에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또 비트코인 쪽으로 오히려 수급이 몰리는 모습들 내지는 또 금으로 좀 대체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위험 자산과 어떻게 보면 안전 자산의 경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심리 자체는 굉장히 크게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한 이벤트 3월 FOMC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주 마무리를 하면서 고용 보고서가 네, 발표가 맞죠. 됐고 또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FOMC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게 이제 시장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일단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쪽에서의 숫자들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사실 이 고용 지표가 발표된 다음에 또 저희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를 이렇게 제목별로 쭉 리스팅을 해서 보면요. 네. 굉장히 해석이 많이 갈렸다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기도 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신규 고용과 실업률에서 읽을 수 있는 어떤 그 톤이 좀 달랐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표면적으로만 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신규 고용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오히려 좀 실업률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또 보이기도 했던 네.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보여지는 모습이 좀 다르고 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활용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고용 지표도 나쁘지 않았다, 괜찮았다. 미국이 여전히 경제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신규 고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면 요번에 민간 비농업 신규 고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한 16만 건 정도 나올 거로 예상을 했었고요. 근데 실제로는 한 23만 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전월치 숫자는 30만 건대에서 또 18만 건으로 하향 조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설왕설래가 많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숫자가 좀 헷갈리고 또 하향 조정되거나 사양 조정될 때에 가장 해석할 때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 결국은 월간 평균을 좀 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작년 12월부터 지금 이제 2월까지 한 3개월 정도의 이 신규 고용의 평균치를 보면 계속해서 20만 건 정도는 최소 나와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20만 건 정도 나와준다는 건 굉장히 고용이 튼튼하다, 단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계속해서 원래 고용이 좋았던 헬스케어 쪽은 고용이 계속 괜찮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긴축을 해 나가면서 좀 안 좋아졌었던 고용 쪽이죠. 예를 들어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이나 운송 아니면 정말 이제 전문직들이 모여 있는 전문 서비스 이런 쪽의 고용은 오히려 또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미국의 고용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업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3.7%에서 3.9%까지 올라갔죠. 네. 그래서 저희가 3.9%라고 하면은 2022년 초 이후에 처음 보는 숫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체감상 느꼈을 땐 실업률은 또 올라가고 있네.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많이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올라갈 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을 읽어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또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바로 취업이 잘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었다면 이번에는 노동시장에 새로 참가하는 그 참여율은 오히려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실업률만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고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시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상들은 좀 심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좀 지표를 읽을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전반적으로 고용에 대한 수요는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일부 또 안 좋았던 산업에서는 수요가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켠에서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좀 업황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해고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뽑기 어려워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쪽으로 의견이 좀 분분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전문가들도 현지에서도 좀 이게 헷갈리게 나왔다라는 의견들도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봐야 될 게 임금 상승률 쪽인 것 같아요. 해고가 되고 나서 그 다음 잡을 찾는 데 있어서 여기에 조금 어려움이 생긴 것 같다라는 거니까 임금 상승률 둔화의 신호로 요건 보고 인플레까지도 연결지어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저희가 그 전까지 옛날에 걱정했던 게 뭐 웨이지 스파이럴 인플레이션이라는 네. 걸 좀 걱정을 했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되다 보면 당연히 물가, 특히나 서비스 물가 쪽이 계속 세질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험이 좀 낮아진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에 임금 상승률의 둔화는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의 고용이 계속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었다. 이렇게도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방금 전에 제가 신규 고용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네. 이 저소득층 말고 작년에 좀 고용이 안 좋았던 고소득층의 고용이 다시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또다시 임금 상승률이 약간은 뭐 상승 쪽으로 압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앞으로는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마찬가지로 해석이 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뭐 지금으로서는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보면 둔화에 좀 도움을 되는 지표가 나오긴 했지만 네. 앞으로는 뭐또 계속해서 이런 모습만을 보여주진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실업률이 예상보다 좀 올라갔다라는 측면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씻고 있다. 그러니까 견조한 가운데 좀 씻고 있다라는 걸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실업률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가는 것 같다가 확 올라가는 때가 있어서 요걸 경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샵룰 같은 네, 것들이 네, 네. 많이 언급이 맞아요.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이제 이 법칙을 만든 뭐 클라우디아 샴 네. 이제 본인은 사실은 이 뭐 물론 법칙이 굉장히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샴 본인이 봤을 때는 신규 고용이 여전히 너무 괜찮기 때문에 사실 그냥 뭐 고용 상태는 굉장히 견조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또 샴룰에서 보는 어떤 그 임계치에까지는 아직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위험한 시그널들이 포착되고 있지는 않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뭐 대신에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러다가 혹시나 지금의 긴축이 어떻게 보면 과잉 긴축이 되어서 빠르게 실업률을 높게 만드는 상황을 경계하고는 있기 때문에 이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뭐 FOMC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전까지는 뭐 FOMC에서 이 금리 인하 횟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특히나 1월 달에는 지표가 너무 셌어서 했던 네. 것 같은데 그 위험성은 약간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번 고용 보고서에서는 특히나 그 1월 괴물급이라고 우리가 표현했던 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조정이 돼서 이렇게 수정이 돼도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이제 시장은 CPI 쪽으로 시선을 빠르게 옮겼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방금 전에 유사남님께서도 네네.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확실히 서비스 물가, 그러니까 저희가 근원 물가라고 부르는 부분 중에서도 정말 슈퍼코어 물가들이 계속해서 강력할 것이냐 이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2월 달에 사실은 유가도 굉장히 좀 셌었고요. 뭐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들이 괜찮았기 때문에 당연히 헤드라인 물가는 뭐 시장이 이미 예상하고 있기도 하지만 좀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이 정말 강했죠. 네. 거의 뭐 전월비 0.4 이렇게 올랐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시장은 이번 달에는 조금은 진정되겠지. 뭐 계속해서 전월비 0.4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사실은 인플레가 다시 도래한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그렇게 높게 나오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강하게 볼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니 이 근원 물가가 좀 진정은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뭐 전월비 상승률이 좀 둔화된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될지가 좀 핵심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여전히 서비스 쪽 수요는 강한 상태이고요. 또 주거비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둔화되기는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적어도 시장이 생각하는 이 전월비 0.3 밑으로 나오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시장이 예상하는 정도의 뭐 인라인하게 부합하는 수준이면 그래도 베스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달 CPI가 좀 상승했던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휘발유 가격, 에너지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항상 얘기하는 주거비 쪽도 언제 좀 유의미한 하락세를 보일까 이것도 항상 관전 포인트로 네, 보고 맞습니다. 있는데 어떤 부분들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저희는 이제 네.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주택 가격에 후행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에 한 2년 정도 이 주거비가 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느 시점부터는 주거비는 좀 빠르게 둔화될 거다 이렇게들 많이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긴 시계 속에서 봤을 때 정말 08년처럼 주택 시장이 무너지는 케이스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 주거비 상승률이 빠르게 꺼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거비가 정말 그 속도를 따라서 내려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둔화가 되어도 주택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이 주택 가격의 절대 레벨 자체가 견고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렌트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빠질 일이 없는 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이 또 다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거비 역시도 어떻게 보면 상승률이 둔화되는 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좀 계속 말씀드려오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네, 맞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이 주택 지표 관련돼서는 현지에서도 약간 이 방식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민간 쪽으로 보면 1년 전에 비해서 둔화한 걸로 나타났는데 네. 이 고용부 쪽, 노동부 쪽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6개월 이상 걸린다.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크게 갖지 않는 게 네, 좋겠다라고 맞습니다.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고용 지표와 CPI를 반영해서 FOMC에 이제 반영이 네. 돼서 녹아들 텐데 네네. FOMC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안점으로 좀 둘까요? 이번에 점도표가 또 발표가 되잖아요. 네, 맞죠. 네. 시장이 확실히 점도표에 아무래도 주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1월 달에 지표가 너무 강했던 부분들을 2월 달 들어서는 이 지표들이 조금은 약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뭐 상쇄하는 그런 효과들이 또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의 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조금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12월 이후죠. 그런다면 2개월 정도밖에 흐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지표들을 놓고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기는 좀 아직까지는 뭐 데이터 쌓인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연준이 얘기했던 어떤 세 번의 금리 인하에서 크게 톤이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분명한 건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긴 하기 때문에 일단 경제 전망치들은 분명히 상향 조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절대적인 이 금리 인하 횟수가 크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뭐 정말 3회에서 2회로 뚝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연준 위원들의 이제 수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3회 인하를 보는 위원들의 수 내지는 2회 인하를 보는 위원들의 수 여기에서의 어떻게 보면 업다운이 얼마나 있을지 뭐 요 정도에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 시장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QT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제 QT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3월부터 아주 디테일한 얘기, 뭐 구체적인 정말 타임라인까지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는 저는 어렵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뭐 1월 FOMC에서 QT 관련된 논의를 3월 달에 해 나갈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 관련 언급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이 QT 감속해서도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고 이야기가 나올지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럼 FOMC 관전 포인트를 좀 미리 생각해 보면 일단 당일 점도표가 나오니까 네. 언제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단행할지 그리고 횟수는 어느 정도로 할지 그 부분 당연히 중요할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큐티에 대한 언급이 지난번에 3월부터 논의를 네. 한번 해보겠다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느 정도 구체화될지 그 다음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BTFP 예상대로 종료가 됐잖아요. 네. 뭐 이 부분이라든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언급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최근에 이제 파월도 그렇지만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언급을 하는 건 좀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상업용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아주 뭐 문제가 번져 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 않기도 하고요. 연준이 계속해서 이 위험을 막아 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위험이 커졌을 때 은행들이 정말 돈을 빌릴 수 있을 창구나 여지들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그 정도로 코멘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주시하면서 CPI도 기다리고 FOMC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정 국면,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는 국면인 것 같아요. 현재 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사실은 너무 많이 좀 빠르게 올랐죠. 그래서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지는 못하긴 네. 했지만 아무래도 미국은 정말 또 많이 빠르게 올랐기도 하기 때문에 조정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뭐 고용 지표 해석이나 어떻게 보면 이런 탑다운의 이벤트보다는 사실은 주식 시장을 위험하게 만드는 건 주식 시장 내에 있는 요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히 미국 시장이 올랐던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금융시장 자체가 완화적이었던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자체적으로 계속 높아졌던 부분들이 주식시장의 랠리를 더 강하게 견인을 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이 부분에 대한 눈높이가 살짝 미스가 나자마자 바로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가격이 조금 뭐 빠질 만한 상황이긴 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대신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AI의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경기가 아직은 괜찮기 때문에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는 환경에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엔비디아의 GTC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그 다음 실적 시즌을 통해서 다시 충분히 메이크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중요한 탑다운 이벤트들을 빌미로 해서 조정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사실 탑다운 이벤트들이 더 시장의 조정을 강력하게 만들 만한 포인트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주식시장의 내부의 바텀업 쪽에서의 성장들을 보면서 다시 성장을 상승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정이 올 때가 된 합리적인 어떤 네. 때에 합리적인 또 어떤 핑계가 있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요거는 잠깐의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의 여지가 있다는 네. 의견이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몇 주 정도 매크로가 굉장히 좀 비중이 작아지고 기업에 집중했던 환경이라면 살짝 이제 FOMC도 맞습니다. 앞두고 매크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향후에 뭐 한 또 1, 2주간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증시 보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는 FMC가 있기 때문에 매크로 쪽에 저희가 방점을 두고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방금 전에 이제 오라클 또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아마 오라클이랑 이제 비슷한 류라고 볼 수 있는 어도비도 또 곧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톤이 뭐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FOMC 전에 또 GTC가 열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히 탑다운 쪽으로만 시선이 쏠리는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텀업 쪽에서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해나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지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저는 상반기 동안에는 특히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기 전에는 완벽하게 탑다운 쪽에만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에서 시작돼서 네, 흘러나 맞습니다. 내려오는 네네, 이런 네. 쪽에 너무 집중할 네. 필요는 없다. 네, 아, 맞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시장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반도체주가 미국에서 좀 흔들하니까 우리도 네. 같이 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실 올라갈 때 그렇게 또 시원하게 따라가는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맞습니다. 아쉽습니까? 어떤 상태로 진단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중국의 양해가 아주 아름다운 그림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 역시도 미국 시장 조정받으니까 또 바로 따라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제부터는 우리 시장은 미국이 좋아지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중국에서 얼만큼 이 경기에 대한 부양책들 실제 강도가 강할지 그리고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질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시장이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3월 말 이후에 실제로 4월부터 중국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부양책을 어떤 강도로 특히나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서프라이즈하게 계속 가져갈 것인지가 굉장히 또 우리 시장에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양회의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너무 시장의 기대치를 높여놓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조금 더 이 시장의 심리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서프라이즈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대치를 높이지 않는 정책 어떻게 보면 톤을 줬던 것들이 저는 괜찮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인 이 부양책들이 나왔을 때 시장이 조금 더 놀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도 충분히 계속해서 업사이드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보다는 중국에 조금 더 네. 초점을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맞춰봐야 된다라는 네. 의견으로 좀 들리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힘을 내주면 좋을 텐데 혹은 네. 2차 전지라든지 좀 주도하는 업종이 살아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들이 있으신 것 네. 같아요. 업종별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우리는 온전하게 AI라든지 정말 미국처럼 성장만을 바라보는 기업들이 다 분포해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당연하게도 중국의 실수요들 이런 부분들에서 움직이는 원자재 가격들이 좀 힘을 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힘이 붙었을 때 우리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기업들의 조금 더 매기가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중국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을 보면 중국을 많이 따라간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하는 테마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대형 테마들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실수요가 붙어 있는 중국의 경기 내지는 전반적인 정말 실제 수요 상황을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강재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